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의 말입니다. 충청도 바닷가 어느 외진 마을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해알리였는데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둘러싸인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엔 채단부인이라는 과부가 살았는데 이분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어선도 몇 척, 논밭도 여러 마지기, 그것도 모자라 소금밭까지 거느린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남편을 여인 지 벌써 3년째 늘 수척한 얼굴로 살림을 도맡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채단 부인의 남편은 김진사라는 양반이었는데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그때 채단 부인의 나이가 28이었으니 한창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셈이었지요. 시집올 때 가져온 재산도 많았지만 남편이 장사를 잘해서 더욱 부자가 되었었는데 하루아침에 홀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채단 부인은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짓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지요. 저 부인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새벽부터 저리 부지런하니 그게 다 혼자 살아서 그런 겁니다. 기댈 사람 하나 없으니 어찌 편히 지내겠습니까? 진사댁이 살아있었다면 저리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팔자가 기구하다 싶습니다. 채단 부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간도 넓고 사랑채에 안채까지 갖춘 제대로 된 양반집이었지요. 하지만 그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는 채단 부인과 몇 명의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들도 자주 왔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는 적막강산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근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허허 이놈이 참 기특하다 말씀입니다. 일은 게을러도 체격만큼은 우람하고 인물 하나만큼은 그야말로 기막혔지요.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널찍하고 얼굴도 반듯반듯하게 잘생겼습니다. 특히 눈이 맑고 깊어서 바라보고 있으면 빠져들 것만 같았고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얀 이가 참으로 고왔습니다. 대근이는 26살의 총각으로 고향이 멀리 경상도 안동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3년 전 채단 부인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겁니다. 처음엔 눈치도 빠르고 일도 제법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게을러졌지요. 하지만 그 게으름마저도 어딘가 미워할 수 없는 구석이 있어서 채단 부인도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대근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옷도 해진 것을 기워 입고 있었지요. 채단 부인이 그런 대근이를 불쌍히 여겨 머슴으로 받아들였는데 좋은 음식을 먹고 편히 지내다 보니 어느새 건장한 사내로 자라난 겁니다. 이놈 대근이 해는 중천에 걸렸는데 아직도 잠만 자고 있느냐. 아침마다 들려오는 채단 부인의 호령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피식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도 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진짜로 화가 났다면 그냥 내쫓아버리면 그만일 텐데 매일 이렇게 깨워주는 것을 보면 마음 한구석에 정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놈이 어찌 그리 성화를 내시옵니까? 이 더운 날씨에 밭에 나가봤자 해만 쬐고 올 것을. 말 많지 말고 어서 가지밭이나 돌아보고 오너라. 요새 도둑이 많다더니
가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 어서 가봐라. 그런 식으로 매일 실강의를 하면서도 채단 부인은 대근이를 내보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을에서 이만한 일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근이가 힘이 좋아서 무거운 일은 도맡아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혹시 채단 부인도 모르게 대근이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대근이에 대한 소문도 제법 있었습니다. 젊은 처녀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인기가 있었는데 워낙 잘생긴 데다가 힘도 좋아서 든든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대근이 오빠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할 때 보면 어깨가 얼마나 넓은지. 게다가 성격도 좋잖습니까?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하지만 대근이는 처녀들의 이런 관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단 부인 집에서 함께 사는 여종고시리와 가까워졌는데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매일 얼굴을 보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던 겁니다.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유난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숨어 있고 개들마저 혀를 내밀고 헥헥거릴 정도로 더웠지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맑았지만 그만큼 해가 더욱 따가웠습니다. 논밭의 작물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냇물조차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가고 있었지요. 그날도 채단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밭에 나간 대근이는 가지밭 한복판에서 호미질을 하다가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더위를 어찌 견디란 말입니까? 대근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밭 한 귀퉁이에 있는 원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원두막은 농사일하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려고 만든 건데 억새로 지붕을 이고 사방은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져 있었지요. 김진사가 살아있을 때 정성스럽게 만든 거라 다른 집 원두막보다 훨씬 튼튼하고 시원했습니다. 원두막에 들어간 대근이는 더위에 지쳐 헉헉거렸습니다. 땀에 젖은 적삼이 몸에 달라붙어 거추장스럽기 이를 데 없었지요. 이런 날씨에 옷을 입고 있으니 더 더운 게 아닌가. 대근이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지밭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사람이 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고 특히 이런 한낮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 뻔했지요. 그래서 안심하고 적삼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자 아예 바지까지 훌훌 벗어버리고는 벌거벗은 채로 원두막 멍석 위에 누워버렸지요. 한낮의 바람이 살갗을 스치니 그제야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근이는 팔베개를 하고 눈을 감았는데 일하느라 지친 몸이 금세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의 잠든 모습은 마치 조각상 같았는데 규칙적인 숨소리와 함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허허, 세상일이란 게 참 신기한 겁니다. 마침 그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무당 원녀였지요. 원녀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선앙당의 단골레였습니다. 나이는 30을 갓 넘었는데 얼굴이 곱고 몸매도 풍만한 미인이었지요. 무당치고는 젊은 편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영험이 있어 신령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녀의 집안은 대대로 무당을 해온 집안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모두 무당이었는데 원녀 역시 어릴 적부터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했지요. 10살 때부터 신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15살부터는 본격적으로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되어서는 이미 마을에서 제법 유명한 무당이 되었고 주변 마을에서도 굿을 청해오곤 했지요. 하지만 원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당이라는 직업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신령님을 모시는 몸이라 하여 남자와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고
그래서 30이 넘도록 혼자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신령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참고 지내왔지요. 그날 원녀는 마을에 치성을 드리러 온 길이었습니다. 최근에 바다에서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어부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그들이 부탁해서 바다용왕님께 치성을 드리러 온 것이었지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물들을 담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정성을 다해 용왕님께 빌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원녀가 가지반 옆길을 지나가다가 문득 원두막 쪽을 바라보니 거기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처음엔 그냥 농부가 더위를 피해 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사람 물건이란 말입니까? 원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근이의 벌거벗은 몸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그 건장하고 우람한 체격이 마치 조각상 같았지요. 넓은 가슴과 탄탄한 복부, 그리고 허허, 이런 것까지 자세히 말하기는 못하지만 남자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부분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싱싱한 마디마디가 농작물도 아니고 원녀는 무당으로서 평소에 남자들과 가까이 지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신령님을 모시는 몸이라 하여 혼인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런 장관을 보게 되니 마음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지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원녀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신령님이 그 자리에 붙들어 놓는 것만 같았지요. 원녀는 놀라서 돌아서려 했지만 자꾸만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대근이의 잠든 얼굴을 보니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평소에 보던 것보다 훨씬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람, 신령님 용서하소서. 원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대근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박혀버렸지요. 재물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고 발걸음도 평소와 달리 휘청거렸습니다. 선앙당으로 돌아간 원녀는 재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리려 했지만 도무지 정신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까 본 그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신령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신령님, 이 원녀가 왜 이런 생각을. 원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향을 피우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근이의 모습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원녀는 선앙당에서 혼자 끙끙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예불을 드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그날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지요.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신령님, 이 원녀의 마음이 자꾸만. 원녀는 낮에 본 그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령님 모시는 몸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야 되겠느냐 싶지만 마음이란 게 제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마치 신령님이 일부러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날 밤 신령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꿈에서라도 신령님의 계시를 받곤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조용했지요. 혹시 신령님이 화가 나신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원녀는 점점 더 몸이 간질간질해지고 신령님도 잠잠하던 터라 생각이 점점 속세로 기울기 시작했지요. 무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채단 부인 역시 밤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여름 더위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날이 선선해져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남편이 죽고 난 후로 늘 혼자 지내왔는데 요즘 들어 그 외로움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이리 잠이 안 오는지. 채단 부인이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방 한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근이가 머무는 행랑채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처음엔 그냥 잠꼬대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근이와 여종 고시리가 나누는 사랑의 속삭임이 벽을 타고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고시라, 이리 와봐라. 아이고, 대근 오라버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괜찮습니다. 마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소리들은 허허, 자세히 말하기는 못하지만 젊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지요. 방아 찢는 듯한 소리, 짧은 신음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달콤한 속삭임들. 채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3년 그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남편과 함께했던 밤들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채단 부인은 베개를 머리에 덮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귀가 더욱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까지 다 들렸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몸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날 밤을 그렇게 지새운 채단 부인은 이튿날 아침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고 눈가에는 이상한 윤기가 돌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새색시처럼 예뻐 보이기도 했지요. 내가 왜 이런 얼굴을. 채단 부인은 찬물로 세수를 했지만 얼굴의 화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대근이를 보는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평소에는 그냥 머슴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사내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근이의 넓은 어깨, 튼튼한 팔뚝, 그리고 일할 때 흘리는 땀방울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특히 대근이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드러나는 근육의 움직임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마을엔 어느새 이상한 풍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치 빠른 안악들이 알아차린 것이었는데 무당 원녀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이상합니다. 원녀가 요새 자주 마을에 내려오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에는 굿할 때나 가끔 보였는데 어제는 가지밭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도 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글쎄요, 얼굴도 예전보다 화사해 보이던데. 그러고 보니 요새 단장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원녀는 대근이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을에 자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의 점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산나물을 뜯는다는 핑계로 가지밭 근처를 서성거렸지요. 그러면서도 혹시 대근이를 다시 만날까봐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원녀는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검은색이나 회색의 수수한 옷만 입었는데 요즘에는 연한 분홍색이나 하늘색 옷도 입곤 했지요. 머리도 더 정성스럽게 빗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도 살짝 발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녀는 용기를 내어 채단 부인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채단 부인 계십니까?
어머, 원녀님이 웬일이세요? 채단 부인이 나오자 원녀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대근이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지요. 마님, 요새 마을에 애군이 끼었는 것 같아서요. 집집마다 굿을 한 번씩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님 댁도 어떠신지요? 굿이요? 우리 집은 별일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마님. 특히 머슴들 몸에 잡기가 끼기 쉬운 때거든요. 젊은 총각이면 더욱 그렇고요. 원녀의 말에 채단 부인은 순간 가슴이 쿵했습니다. 혹시 원녀가 대근이에게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럼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내일 오후가 어떠세요? 머슴들도 다 모이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해서 원녀는 굿 핑계로 대근이를 만날 기회를 만들었지요. 하지만 채단 부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녀의 속셈을 눈치채고는 은근히 경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튿날 오후 원녀가 굿을 하러 왔습니다. 채단 부인의 집 마당에 제단을 차리고 온갖 재물을 준비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지요. 오늘은 특별히 젊은 총각들을 위한 굿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녀의 말에 대근이와 다른 머슴들이 모였습니다. 원녀는 대근이를 보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요. 굿이 시작되자 원녀는 평소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히 대근이 앞에서는 더욱 화려하게 춤을 추며 눈길을 끌려고 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본 채단 부인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적의 집이 뭔가 수상합니다. 채단 부인은 원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굿을 한다면서 자꾸만 대근이만 쳐다보고 춤을 출 때도 대근이 앞에서만 더욱 요염하게 몸을 흔들었던 겁니다. 굿이 끝나고 나서 원녀는 대근이에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대근이야, 내 몸에 정말 잡기가 끼어 있구나. 예, 그런가요? 응, 내가 보기에는 악기가 붙은 것 같습니다. 따로 한 번 더 굿을 해줘야겠어요. 그런데 그건 마님께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녀는 이런 식으로 대근이와 따로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단 부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원녀님, 우리 대근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 별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더 정화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굳이 따로 데려가실 필요가. 네, 그게 선앙당에서 해야 더 효과가 있거든요. 채단 부인과 원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둘 다 대근이를 놓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역력했지요. 그 무렵 대근이는 자신을 둘러싼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채단 부인의 시선이 자주 느껴졌고 무당 원녀도 자꾸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어왔던 겁니다. 둘 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이상합니다. 왜 둘 다 나한테. 대근이는 어리둥절했지만 나름대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 여인 모두 매력적이었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럭저럭 즐거웠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여종 고실이도 이런 분위기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특히 채단 부인의 시선이 대근이에게 자주 머무는 것을 보고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지요. 고실이는 20살의 처녀로 어릴 적부터 채단 부인 집에서 자란 계집종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채단 부인의 은혜로 자라났는데 대근이와는 1살 차이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요. 최근에는 은밀한 사이가 되었는데 서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근 오빠 요새 마님이 자꾸 오빠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마님이 날 왜 쳐다봐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당 원녀도 자꾸 와서 오빠 찾고 원녀님은 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고시리의 여자로서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채단 부인과 원녀 모두 대근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는 곧 삼각관계가 아닌 사각관계로 발전할 조짐이었지요. 고시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계집종일 뿐인데 주인인 채단 부인과 마을의 무당인 원녀가 경쟁 상대라니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뭘 그만둬요? 우리 사이 말입니다. 마님이 알면 나만 혼날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님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대근이의 말과는 달리 채단 부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시리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채단 부인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네 사람 모두가 각자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런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악들은 여자들끼리의 신경전을 재빨리 알아챘지요. 요새 채단 부인 집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분위기가 뭔가 팽팽합니다. 그러고 보니 원녀도 자주 들락거리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채단 부인이 밤늦게 뒷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행랑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또다시 듣게 된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채단 부인은 살금살금 행랑채 쪽으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시리와 대근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지요. 고시라, 너 정말 예쁩니다. 오빠,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괜찮습니다. 다들 깊이 잠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요새 마님이 이상합니다. 마님이 어떻게요? 자꾸 오빠만 쳐다봅니다. 나는 못 본 척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정말입니다. 나는 여자니까 다 압니다. 마님도 오빠를. 그 뒤로 이어지는 소리들, 채단 부인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투와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요. 특히 고시리가 자신의 마음을 눈치챘다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저 계집이 다 알고 있다니. 채단 부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저렇게 사랑을 나누는 고시리가 부럽고 동시에 대근이가 부러웠지요. 그날 밤 채단 부인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고시리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원녀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튿날 아침 채단 부인은 고시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고시리는 혹시 자신의 일이 들킨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마님 앞에 섰지요. 고시라, 너 나이도 이제 적당한데 시집 좀 가야지 않겠니? 고시리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마님, 그게 갑자기 무슨. 바닷가 어부 박서방이 총각이더구나. 나이도 너와 비슷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니 어떻겠니? 마님, 저는 아직. 내가 큰돈 주고 혼인시켜 줄 테니 어서 마음의 준비나 해라. 고시리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웬 시집 이야기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채단 부인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았지요. 마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다만 너도 이제 나이가 차서 혼인할 때가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가 갈 때는 이 집이 아니라 저 바닷가의 신랑입니다. 채단 부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고시리는 대근이와의 일이 들킨 것을 짐작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마님, 저희 일을 다 아시는 거죠? 무슨 일을 말하느냐? 대근 오빠와 저희 사이 말입니다. 채단 부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미워해서 시집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고시리는 마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지요. 알겠습니다, 마님. 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시리는 울며불며 했지만 결국 채단 부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근이는 고시리가 시집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고시라, 정말입니까? 응, 마님이 그러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잊어버려요, 오빠. 우리는 애초에 안 될 사이였습니다. 고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채단 부인의 진짜 속셈을 모두 눈치채고 있었지요. 오빠, 마님이 오빠를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정말입니다. 나는 여자니까 알 수 있습니다. 마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대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채단 부인이 자신을 생각해 보니 최근에 마님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기도 했지요. 그런데 고시라, 너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야 마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지요. 나는 종이니까요. 고시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대근이에게 당부의 말을 했지요. 오빠 마님을 잘 모셔드리세요.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세요. 사흘 뒤 고시리는 정말로 시집을 갔습니다. 채단 부인이 넉넉한 혼수까지 마련해 주어서 성대하게 혼인식을 치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채단 부인의 넉넉한 마음씨를 칭찬했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채단 부인이 참 넉넉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왜 시집을 보냈을까요? 혹시 고시리와 대근이 사이에 뭔가 있었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떼어놓으려고. 마을 사람들의 추측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막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요. 고시를 떠나보낸 다음 날, 채단 부인은 생각다 못해 가지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술상을 들고 있었는데 정성스럽게 안주까지 마련한 것이었지요. 대근이가 고시리를 그리워할 것 같아서 위로도 해주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지밭에 도착하니 대근이가 원두막에서 풀이 죽어 앉아 있었습니다. 고시를 보내고 나서 기운이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채단 부인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남자답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놈, 잠시 쉬면서 마셔보거라. 채단 부인이 술상을 내려놓자 대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 이게 무슨 소인이 어찌 감히. 오늘은 일 말고 내 마음을 좀 들어줄래요? 마님의 마음이라니. 말 많지 말고 그냥 마시세요. 오늘은 주인도 종도 없습니다. 채단 부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근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어른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어서 술잔을 받았지요. 마님, 그런데 왜 갑자기? 너도 고시리가 시집간 것이 서운하지요? 그야 조금은. 나도 서운합니다. 괜찮은 계집아이였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술이 한두 순배 오가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채단 부인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대근이도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지요.
마님, 옛말에 입속입도 배고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근이가 술기운에 능청스럽게 말하자 채단 부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말도 있구나. 그럼 배고픈 입은 어떻게 채워야 하느냐? 그야 맛있는 음식을 주면 되겠지요. 음식만으로 될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채단 부인은 대근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감춰왔던 여자로서의 갈망이 담겨 있었지요. 대근아. 예, 마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근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과 채단 부인의 애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마님은 좋은 분이시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여자로서 말입니다. 마님, 나도 외롭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채단 부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고시리가 시집간 것도 너 때문이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응. 나는 너를. 그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배가 들어온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잔뜩 가지고 어떤 머슴이 급히 달려와서 소리치는 바람에 분위기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채단 부인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서야 했지요. 아이고, 일이 생겼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마님, 아까 무슨 말씀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채단 부인은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밤 채단 부인은 잠들기 전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 어선도 선원도 다 내보낼 겁니다. 이 집엔 이제 너와 나 둘뿐입니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잠든 채단 부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떠올라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채단 부인은 정말로 어선을 팔아버리고 선원들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워했지만 채단 부인은 단호했지요. 마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어선의 선장이 당황하며 물어보자 채단 부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바다일은 그만두려고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구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준비는 해뒀으니까요. 채단 부인은 선원들에게 넉넉한 돈까지 주며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지만 채단 부인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지요. 대근이가 물어보자 채단 부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너와 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날 저녁 채단 부인은 대근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대근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어른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안방에 들어서니 향기로운 냄새가 났는데 채단 부인이 좋은 향을 피워놓은 것이었습니다. 마님, 웬일로? 대근아,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채단 부인은 촛불을 켜놓고 대근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가락지였지요. 금으로 만든 가락지에는 작은 옥이 박혀 있어서 촛불에 반짝거렸습니다. 이것은 내 남편이 생전에 내게 준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주고 싶습니다. 마님, 이런 귀한 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대근이는 혼란스러웠지만 채단 부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락지를 받아들였고 그 순간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마님, 정말이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채단 부인은 대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대근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제 마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담이라고 불러주세요. 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담 부인과 대근이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이 오래갈 수는 없었으니 무당 원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뒤 원녀는 채담 부인과 대근이의 관계를 눈치채고 질투에 불타올랐습니다.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는데 고시리가 시집간 것도 채담 부인이 어선을 판 것도 모두 대근이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했던 겁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 과부가. 원녀는 화가 치밀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낮이면 가지밭, 밤이면 선앙당, 언제든지 대근이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노렸지요. 대근이야, 너 정말 그 과부한테만 마음을 줄 겁니까? 어느 날 원녀는 대근이를 붙잡고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원녀님, 그런 말씀을. 나도 너를 좋아합니다. 그날 원두막에서 너를 본 이후로 계속. 원녀의 고백에 대근이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채담 부인에게도 마음이 있었지만 원녀도 매력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특히 원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원녀님, 저는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령님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원녀는 대근이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대근이는 마음이 더욱 흔들렸지요. 하지만 담이와는 그 사람도 좋지만 나도 못지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원녀는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무당으로서의 신비로움, 젊음, 그리고 뜨거운 열정. 이 모든 것이 대근이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지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채담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원녀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지요. 원녀야, 우리 단둘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채담 부인? 너도 알고 있을 겁니다. 대근이 일말입니다. 원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들킨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부인께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사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채담 부인의 제안에 원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싸워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가진 어선과 밭대기를 다 줄 테니 그 사내만은 내버려 주세요. 채담 부인의 제안에 원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마음을 어찌 사겠다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만약 조건이 있다면. 무슨 조건입니까? 낮엔 내가, 밤엔 부인이 어떻겠습니까? 채담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지요. 혼자서 대근이를 독차지하려다가 아예 놓칠 바에야 반이라도 가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근이가 동의할까요?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이런 제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원녀의 말에 채담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여인은 기묘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대근이 하나를 두고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이었지요. 원녀는 정말로 대근이를 설득했습니다. 선앙당에서 만난 그날
원녀는 평소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왔지요. 대근아,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지요? 채단 부인과 내가 합의를 봤습니다. 낮엔 나와 밤엔 부인과 어떻겠습니까? 대근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믿기 어려웠지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셋이 모두 원하는 일인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쁠 것 없잖습니까? 내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원녀는 대근이를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했지요. 게다가 신령님께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계시를 주셨거든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사랑에는 형태가 여러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대근이도 이 기묘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두 여인 모두 매력적이었고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로서 이런 제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부터 대근이는 정말로 기묘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선앙당에 들러 원녀와 시간을 보내고 밤이면 채단 부인의 안방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아침이 되면 대근이는 먼저 채단 부인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밭일을 하러 나가는 척하며 선앙당으로 향했지요. 원녀는 대근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산나물도 뜯고 약초도 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근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원희가 정하세요. 그럼 뒷산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약초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낮 시간을 보내고 해가 지면 대근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채단 부인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늘 하루 어땠니? 그냥 그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아닙니다. 괜찮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고 밤이 되면 허허, 그 뒤의 일은 자세히 말하기 어렵지만 채단 부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마님, 제 몸이 너무 작살이 나겠사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대근이는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남자라도 이런 생활을 계속하기는 힘들었던 겁니다. 괜찮습니다. 원기 나는 보양식이라도 해줄 테니. 채단 부인은 대근이를 위해 온갖 보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인삼, 녹용, 산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좋다는 것은 다 구해다가 먹였지요. 한편 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근아, 얼굴이 왜 이리 파리합니까? 내가 인삼차라도 끓여줄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신령님께 기도라도 드려줄게요. 원녀는 대근이를 위해 신령님께 특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빌었던 겁니다. 이런 생활이 한 달쯤 계속되자 마을에는 또 다른 풍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대근이 말입니다. 요새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해 보입니다. 저놈 팔자는 타고났습니다. 두 여인의 서방이잖습니까? 팔자 좋아 보이지요? 하지만 저 얼굴 봐보세요. 기운이 다 빠졌더구만요. 허허, 저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도 부러운 건 사실이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는 달리 당사자들은 모두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채단 부인은 날이 갈수록 젊어 보였고 원녀도 마찬가지였지요. 아이고, 거울 보니 내가 이렇게 예뻤나요? 채단 부인은 거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지요. 얼굴에 윤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신령님도 기뻐하시는구나.
재물도 잘 받으십니다. 원녀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령님께서도 자신의 행복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지요. 평소보다 영엄도 더 잘 맞았고 구술할 때도 더욱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근이는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아침에는 원녀와 함께 산나물도 뜯고 약초도 캐고 저녁에는 채단 부인과 함께 살림도 돌보고 밤낮으로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대근이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도 행복하긴 합니다. 대근이는 스스로도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충족되어 있었던 겁니다. 두 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지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이런 기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지요. 서로 좋다는데 우리가 뭐라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할 필요 없지요. 저것 봐보세요. 셋 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구나요. 마을의 어른들은 이런 일도 세상에는 있을 수 있다며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채단 부인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것이었지요. 대근아, 오늘은 내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아닙니다, 담이.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쉬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원녀도 마찬가지였지요. 대근아, 약초 달인 물입니다. 몸에 좋으니까 꼭 마시세요. 고맙습니다, 원이. 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각자의 호칭도 정했습니다. 대근이는 채단 부인을 담이, 원녀를 원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두 여인도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지요. 겨울이 오자 세 사람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가족 같은 정이 생긴 것이었지요. 담이 오늘 시장에서 좋은 생선을 샀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원이. 내가 맛있게 요리해 줄게요. 대근이는 어디 갔지요? 아마 나무를 하러 갔을 겁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한 가족처럼 보였지요. 대근이도 이제는 이런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두 여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했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대근이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한 여자도 제대로 사랑받기 어려운데 자신은 두 여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정말 행운아가 아닐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특히 대근이는 과도한 생활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근아, 얼굴이 왜 이렇게 누렇게 떴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의원이라도 불러볼까요? 채단 부인과 원녀는 모두 걱정했지만 대근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의원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명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채단 부인과 원녀는 대근이를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기로 했지요. 대근아, 오늘은 의원에게 가보겠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아 보입니다. 결국 대근이는 두 여인의 성화에 못 이겨 의원에게 갔습니다. 의원은 대근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 양반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뭐가 상했다는 겁니까? 과로로 인한 것 같은데 특히 그쪽 기운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두 여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뻔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약을 지어드릴 테니 꾸준히 드세요. 의원의 말을 들은 두 여인은 그제야 자신들이 대근이를 너무 혹사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대근이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지요. 대근아, 오늘은 그냥 쉬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의원이 쉬라고 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 여인은 대근이를 강제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보양 음식을 해서 먹였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유명해져 갔습니다. 이웃 마을은 물론이고 멀리 다른 고을에서까지 소문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해안리에 신기한 일이 있다더구만요. 무슨 일인데요? 과부 한 명과 무당 한 명이 머슴 하나를 나누어 가진다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이라니까요. 낮에는 무당이, 밤에는 과부가.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자 멀리서도 구경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개의치 않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자신들의 길을 굽히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채단 부인은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대근이도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전설이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세 사람 모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대근이는 건강이 좀 안 좋아졌지만 두 여인의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었지요. 대근아, 이제 몸조리를 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담이.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원희. 이런 식으로 서로를 돌보며 지내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정신적인 교감이 더 중요해졌고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저분들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오래 지내다니. 서로 잘 만나봅니다. 부럽긴 합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중에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세 사람 모두 백발이 되었습니다. 대근이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두 여인은 여전히 정정했지요. 대근아, 몸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두 분이 잘 돌봐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던 어느 날 대근이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여인은 슬퍼했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여인은 대근이를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고 그 후로도 함께 지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을에는 이들을 기념하는 작은 사당까지 생겼지요. 처음에는 마을 어른들이 만든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저분들처럼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도 행복하게 해주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당에서 기도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좋은 인연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사랑사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남녀들이 자주 찾아왔는데 연인끼리 와서 백년해로를 빌기도 하고 혼자 온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곤 했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곳에서 만난 연인들은 대부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당에는 정말 영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서 기도한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세 분의 혼이 도와주시는 모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선앙당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오는데 분명히 세 사람의 목소리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저게 정말 저분들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지만 분명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점차 믿기 시작했지요.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더욱 자주 들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세 사람의 모습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대근이와 채단 부인, 원녀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가까이 가려고 하면 금세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분들이 아직도 함께 계시는구나요. 정말 부럽습니다.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다니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사랑사당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멀리 한양에서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지요. 그 중에는 양반 부인들도 있었고 기생들도 있었고 평범한 농부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갈망했던 겁니다. 신분이 다르면 어떻고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에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분들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양반 부인이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부인은 신분 차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처지였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기도를 드린 후에는 용기를 얻어서 결국 사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